안녕하십니까. 고용 강사 추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교과서 개념 학습 제3강의 소설의 서술상 특성에 있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겨울의 환이라는 작품이죠. 김재원의. 여기는 요 작품은 지금까지 수능에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렇게 뭐 오래된 소설은 아니니까 수능에 출제된 적은 없고요. 당연히 모의고사에도 지금까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 소설이 어떤 여성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여성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최근에 여성의 어떤 인권, 주권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지금 요 파트는 이제 소설인데, 일단 소설 읽기 전에 우리 한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건 지문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모의평가에서 이제 소설을 읽어야 되니까 소설 읽기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설을 읽을 때 그냥 무작정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를 풀어가지고 질문 같은 게 오면 대체적으로 그냥 밑줄도 거의 없고 뭐 이래저래 그냥 대충 읽어놓은 흔적만 있는 상태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 현장에서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정보를 취득을 하고 거기 있는 작품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려면 그냥 단순히 소설을 읽어갖고 오지 마시고 반드시 이런저런 장면들에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인공이나 주인공급 되는 인물의 심리나 처지, 요걸 좀 반드시 파악을 하자. 심리나 처지를 좀 파악을 하자. 왜냐하면 여기서 주인공의 심리나 처지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읽어갈 때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인물이 여러 명 나오게 되면 인물 간의 관계 또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읽을 때 요 두 가지를 조금 신경 써주면서 읽어주면 내용 파악이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소설을 감상하는 법이라고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이 겨울의 환이라는 작품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설을 읽어보고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읽어가겠습니다. 늙어가는 사람의 떨림이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소설의 표현상 특징이기도 한데 이렇게 뭐뭐 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진짜 많이 씁니다. 지금 여기서 뭘 쓰고 있냐면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어체를 사용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글을 쓰고 있는 서술자가 우리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독자와의 거리감이 좁아진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읽어갈게요. 늙어가는 사람의 떨림이라기보다 늙어가는 여자의 떨림이란 말이 훨씬 자연스러운 곳이고 보면 제가 스스로를 언제나 사람이라고 느끼던 것에서 자기가 뭐였냐면 스스로를 언제나 사람이라고 느끼던 것에서 저의 성을 찾아서 여자가 된 것이 그 자각이 이제라도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소설에서 여기 있는 이 주인공은 자기 스스로 사람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사실을,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됐어요. 자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소설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자각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매우 만족하고 기쁘다 하는 거 알겠습니다. 만족하고 기쁨에 차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소설의 시작은 본인이 여성으로서, 남자가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삶을 찾게 됐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라고 나왔으니까 우리 이 소설은 몇 인칭? 예, 1인칭. 1인칭인데 자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지. 저는 비로소 여자의 눈 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 나 하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와 할머니, 이분들을 내가 실제로 보았던 인물들이고 말로만 들었던 증조 할머니,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선조의 여자들까지도 생각해 보게 되고 인맥을 통해 면면이 흐르는 여자로서의 숙명 같은 것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증조 할머니, 또 그 뒤에 선조의 여자들까지로 이렇게 내용을 확장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이 아니라, 어, 보편적인 여성의 삶을, 전반적으로 여성의 삶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일에서 지금 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거 보이죠? 자,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자궁을 가진 여자로서의 숙명감,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서의 뭐라는 의미, 결혼한 인생과 마주한 여자로서야 하는, 또한 그 중에서 동양의 여자, 소나무가 크고 있는 지역의 여자, 이런 의미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받을 만한 서구의 자연, 그리고 그들의 깨어있는 문화와 만들어 놓은 개인주의, 저는 한때 그 개인주의에 공감하고 그를 따르려 했습니다만,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미덕과는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깨달음, 그런 것에 망연히, 그러나 어떤 확신감이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여성으로서의 인식을 눈에 떴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앞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내용에서 본인이 어떤 여성으로서의 삶을 했는데, 여기서 좀 더 구체화하자면, 요건 그냥 지울게요. 자, 좀 더 구체화하자면, 여기는 이곳에서 결국에 서양 삶과, 그리고 동양 여성의 삶이, 동양 여성의 삶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 둘의 삶은 요 둘의 삶이 다르다는 사실을, 삶이 다름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여자와 동양 여자는 다른 거예요.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가 서양에서 보던 서양의 잣나무와 솔바름을 품어하는 소나무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자각.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동양권인 이 공간 속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의 운명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국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태어난 건 다 운명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론적 가치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자, 여기까지 왜 내용을 정리하느냐? 여기다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할 건데, 이렇게 중약이 지금 껴있죠. 이렇게 껴있으면 반드시 이 중약에서 끊어읽게 하셔야 됩니다. 끊어읽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약이란 말은 결국 앞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잘랐고, 가운데 부분을 생략한 다음에 뒷부분으로 간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는 이 중약에서 사건이 바뀌어요. 사건이 전환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 중약에선 반드시 끊어읽게 해주셔야 돼. 자, 그럼 끊어읽으면, 여기까지는 주인공 나라는 사람이 뭐로서 인식하게 되냐면, 자신이 동양 여성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금 여기까지가 요 앞부분 내용인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설명했으면, 이 뒷부분은 이제 그런 걸 가지게 된 구체적인 일화가 나올 거거든. 자, 그럼 뒤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죠. 자, 중략 뒷부분. 여기서 이제 끊어지고, 이제 가는데,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읽다 보면 아실 거야.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부터 과거 회상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과거 회상이 이루어져.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과거다. 자, 이렇게 시간 관계가 바뀌거나 사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중략은 반드시 제가 끊어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중략은 반드시 끊어 읽는 거야. 자, 다시 돌아가서. 집에는 화투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과거에 옛날에 집에 화투 손님이 있었다는 거야. 인원은 대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섰다가 아닌 미나토로서 작은 푼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이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화투를 짝짝짝. 자, 그럼 여기서 화투를 치는 사람은 엄마야. 그럼 이 화투는 결국 엄마가 뭐가 됐냐면, 엄마가 이제 어린 나이 시선으로 보자면 타락한 어떤 소재가 되는데, 어쨌든 그 화투를 짝짝짝 다듬어 치다가 늦은 저녁 때가 되면 다락문을 열고 부엌에서 떨고 있는 동생과 내게 소리쳤습니다. 다락문을 열어야 부엌의 그 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얘 가해야, 왜 아침 먹던 된장찌개 있잖니? 거기다 된장을 한 숟가락 떠다가 더 풀고 두부 한번 썰어 놓고 마늘 다져 놓고 보글보글 끓여라. 이거 그냥 된장찌개 아침에 먹던 거 끓이는 게 아니라 새로 끓이는 거네.
이쯤 되면 새로 끓이는 거야. 어쨌든. 그리고 멸치도 좀 집어넣어라. 그리고 밥하고 상도 차려서 좀 가지고 들어와라. 응? 김치는 새거 썰어라. 이거 밥상 차려란 얘기네요. 그죠? 부뚜막에서 졸듯이 쪼그리고 앉아 연탄 냄새를 맡고 있는 동생과 나는 비로소 부스스 몸을 일으켜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맛숟가락과 양재기를 하나 가지고 된장을 풀어 어두워진 당독대로 더듬어 갑니다.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은, 자, 이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앞부분에서 인물의 심리가 중요하다 그랬지. 자,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인물의 처지나 심리가 중요하다고. 자,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한 바로 이 시점이야. 자, 이렇게 해서 된장찌개를 가는데 얘가 지금 뭘 느꼈냐면, 자, 느낀 거 밑줄 한번 꺼볼게. 우리가 느낀 것은 손님 앞에서 큰 소리로 부엌에다 소리치고 있는 교사까지 지낸 어머니의 교양에 대한 반감이었을까요? 이거 교양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신비갑도 없이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에다가 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것은 정말 싫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 있고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 불을 땐 방이라고는 화투치는 방뿐인데 아이들이 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는 데 대한 배려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말들을 정리하면 어릴 적 여기는 이 주인공은 유년 시절에는 여기는 이 주인공은 어머니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반감이 무척이나 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반감이 큰 건가? 조금만 더 읽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좀 더 읽어볼게. 그런데 어머니는 바로 그 된장찌개를 이제 와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끓였다고 맛있다고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된장찌개를 이제 와서 자랑한다고 하는데 이거 돌이켜보면 정말 그 된장찌개가 맛이 있었다면 첫째, 그건 우리 집 장맛이 좋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장맛이라는 건 그것은 어머니의 손이 단데 연유, 자, 다음 페이지 했을 것입니다만, 아니, 그보다 할머니가 시골에서 쏘오신 메주에 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할머니가 시골에서 쏘오신 메주에 그 맛이 달려 있었을 거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아침에 먹던 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번 끓였던 것에다 다시 끓이면 그만큼 재료가 여러 가지 맛이 들어간 결과가 되고 아울러 푹 달구어진 맛이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야.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는 1번과 2번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엄마가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자랑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그 된장찌개의 맛은 알고 보면 할머니가 쏘아준 메주의 맛과 그리고 아침부터 계속 끓였기 때문에 그 끓인 것에 대한 맛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어머니의 자랑에 대한 반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반박한 거잖아, 반박. 자, 그다음. 어머니는 음식에서 늘 영양가를 우선으로 생각했고 또 아무리 조금 남은 것이라도 절대로 버린 일이 없으므로 그런 것들이 늘 찌개에 들어가기 마련이어서 두루뭉술이 독특한 찌개만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절대 자랑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정의 내리듯 생각해보지만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항상 음식에 대한 아쉬움을 품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즉 된장찌개의 가장 생명이라도 할 수 있는 마지막에 파를 썰어 넣는 이에 되게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음식에서 항상 그 파와 같은 부분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 빠져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느꼈냐면 뭔가에 대한 결핍, 부족함, 아마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것인데, 자,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것인데,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이 잘 봐. 음식점에서 장국밥을 처음 먹던 날 음식점 특유의 그 깔끔한 맛이 후춧가루와 깨소금, 파 같은 양념에 나오는 것을 알고 후춧가루와는 처음 맛보는 양념에 거의 경이마저 품었을 지경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왜 후춧가루와 파와 같은 부분을 생각했는가? 가난했던 탓일까? 그 당시는 전으로서 모두들 그냥 대강 그냥 끓여 먹던 사는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이 말은 가난하진 않았다 이거야. 남들하고 비슷했다고 생각해 보려 해도 그 이웃집이나 친구들 집이 이런 것들이 점점 갖춘 생활로 변해감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에 친구 집이나 이웃집들은 그것들을 갖춰가는데 우리 집은 항상 그대로였다는 거야. 이렇게 대조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왜 우리 집에 변화가 없냐? 오히려 점점 더 빛을 잃은 뭉뚱그려진 음식이었습니다. 자, 밑으로 갈게. 어머니의 자랑을 제가 시큰둥하게 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뿐더러
어머니 음식이 서로 맛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늘 우리에게 먹게 해주었던 그런 따뜻한 밥상이 아니었다는 인상 때문입니다. 즉, 누구나 늘 따뜻한 손길 같은 것을 그리워하고 있듯이 누구나 다 바로 그 따뜻한 밥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주인공이 원하는 건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그러니까 따뜻한 밥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차려준 게 중요한 거야. 따뜻한 손길.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아까 여기서 결핍이라 그랬지, 그지? 이런 결핍과 부족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결핍과 부족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의 지금 연유는 뭐냐면, 결국 어머니의 사랑인 거야. 어머니의 사랑. 자, 다시 한번 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결국 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년 시절 어머니의 보살핌, 우리에 대한 사랑, 그런 보살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결국 어디로 간다고? 이런 결핍과 어떤 부족한 느낌으로 향해 가는 거야. 이 심리가.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을 제대로 안 준 거지. 지금도 봐봐. 화투 치면서 아침에 했던 된장찌개 다시 대표라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만 하고 있는 여인. 조용히 묵묵히 끝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여인. 아플 때 와서 손을 얹어주고 물을 떠다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민물처럼 닥쳐오는 새끼의 밥을 따듯이 먹게끔 차려주는 여인이 비춰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여인, 이런 여인, 결국에 이런 여인이 비춰져 온데 그런 옛 여인의 모습이래. 그럼 여기 나온 옛 여인의 모습은 결국 동양의, 아까 동양이라는 얘기 했으니까 동양의 어머니의 모습이야. 동양에서의 어머니의 모습. 그런데 어린 시절에 떠오르는 할머니가 그랬으므로 실제 제가 본 생생한 여인의 모습으로 다가듭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랬다고. 그런데 어머니와 저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 여인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밥상을 깨부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는 솔직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니, 깨부순다는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면 언제까지나 부엌과 밥상이 친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부엌에서 찬바람 같은 것은 가듯이 돈다고 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갑자기 뭐 있냐면 주인공 나와 나는 자신을 뭐를 어머니와 동일시한 거야. 즉, 어머니가 그랬으면 현재 나 또한 그러하다. 즉, 다시 말하면 어릴 적엔 내가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나중에 성장해서 내가 어머니의 역할이 되고 나니 내가 어머니를 닮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거야. 그래서 오히려 성장하고 난 다음, 이렇게 성장하고 난 다음, 성장 후에는 그렇게 지냈던 어머니를 뭐 하게 되었다? 포용하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 내용을 맨 마지막에 적어 놓았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 파트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리 한번 해볼게. 일단 첫 번째, 된장찌개의 역할.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된장찌개는 결국 어머니가 자신의 어떤 자신의 음식 솜씨를 자랑하던 소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따지고 오면 유년 시절 내가 어머니에 가졌던 가장 큰 불만, 즉 유년 시절 어머니에 대한 반감, 어머니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여기는 이 된장찌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소설의 이제 표현상 특징을 보면 지금 요렇게 말하는 것처럼 썼지, 그지? 누군가에게, 아이고야, 말을 건네는 투로, 요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건 이 소설 전체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편지의 형식입니다. 누군가에게 편지에 답글을 보내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편지의 형식으로 돼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의식의 흐름을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본인 스스로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어떤 자각의 과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글로 써주고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의식의 흐름이다 보니 중간중간에 쉼표의 사용이 많이 나와요. 쉼표의 사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쉼표를 사용하여 문장의 길이를 길게 지금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채원의 겨울의 환이라는 작품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소설은 한 여자가 어머니와 할머니의 삶을 반추하여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고 본인 스스로 여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그런 류의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